이번 테마는 191쪽 저당권, 부동산 담보권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 대출, 아파트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저당권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출하게 되면 사실은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 또는 쌀 소비대차 관계없습니다. 이 대출 채권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가 존재하죠. 이때 채권자는 그냥은 못 빌려줍니다. 담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 보통은 담보를 누가 제공합니까? 채무자가 보통 담보를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 부동산 담보를 저당권이라고 한번 이렇게 고쳐보는 겁니다. 그럼 을은 부동산 담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이므로 저당권자가 되겠죠.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돼서 을은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당권자. 그러면 담보 제공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물상보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에도 좋다. 근데 잘 보시면 특징은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자는 담보 제공해서 대출도 받고 자신이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다가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아마도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변제기 도래해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쳐서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쳐서 우선 변제, 경락대금이 들어가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결국 저당권자의 특징은 점유하지 않지만 경매쳐서 우선 변제 받는 게 목적. 유치권은 점유하면서 채권, 유치권,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특징을 보겠습니다.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는다. 자, 경매권, 우선 변제권.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해야 되겠습니다.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설정자. 객체는 보통 부동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했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를 앞서서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다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고요. 단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붙일 수 있는 피담보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 잠시 설명드릴게요. 담보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주, 담보 물건이 종.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 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등기 담보권도 경매 시 저당권으로 보죠. 그러면 이 채권에 담보 물건이 붙어 있으면 유담보 채권, 이런 유질적 가담보권이 없다면 무담보 채권. 채권 종류는 두 가지예요. 유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진행하면 딱딱 눈에 들어오는데, 귀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유담보 채권을 피담보 채권, 무담보 채권은 일반 채권 이렇게 명칭을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연습하세요. 유담보 채권을 법률용어로 피담보 채권,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의 뜻이고 무담보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을 붙일 수 있는 채권은 보통은 금전 채권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금전 채권, 특정물 인도 채권도 저당권 붙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쌀 100가마니 빌리고 쌀 100가마니 채권 가지고 저당권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등기부에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됩니다.
다음에 법적 성질 잠시 보충해 드리면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이 붙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죠. 당사자 합의 등기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유치권은 당사자 관계없이 법정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의 성질을 보게 되면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똑같습니다. 부정성,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할 것이고 주가 이전하면 부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수반성은 주가 이전하면 종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불가분성, 나눌 수 없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채권 일부를 변제했다. 저당권이 변제한 만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일부 변제한 것만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몽땅 다 경매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인정된다. 기억하세요. 목적 부동산 채권 저당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경매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게 되면 경매할 수가 없죠. 저당권 사라지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화재보험금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면 원래는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경매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화재보험금 청구권 들어가서 물상대위, 압류성, 물상대위성 인정받아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유치권하고 비교가 되네요. 다음, 우선 변제가 쓰는 피담보 채권 범위. 경락대금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먼저 받아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원본. 두 번째는 약속된 이자, 약정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즉 약속 위반했을 때 자 벌칙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다음 채무 불이한 손해배상, 바로 지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채무 변제기 도래해서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연이자와 약정이자를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펼쳐보게 되면 채권 발생해서 저당권 붙였다. 변제기 도래했다. 현재 시점. 그러면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약속된 이자는 자 경락대금에서 자기 순서가 되면 제한 없이 몽땅 뽑아갈 수 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해서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도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만큼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용으로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이자와 지연이자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약정이자는 제한 없이 지연이자는 1년분. 근데 이 지연이자 1년분은 후순위 뒤에 서 있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1년분에 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빚을 못 갚는 채무자가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도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1, 2, 3번은 등기됐을 때만 배당받고요. 4번, 5번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 다음, 저당물 보전 비용은 저당권자는 점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저당물 하자리한 손해배상, 물건 하자리한 손해배상도 저당권자는 점유한 적이 없죠. 따라서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 요거는 이렇습니다.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경락인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도 함께 취득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경락인이 함께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 후 묻지 않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 자,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보세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걸 일명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합물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따로 별도로 달리 특약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이 있다면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물권법상 임의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가끔 임의 규정이 섞여 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기억나십니까? 저, 유, 상, 관, 마유, 지, 나, 자라지. 전처유, 상간마유, 지나, 자라지.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쭉 봅시다. 주소 건물에 주의가 있으면 주소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주소 건물은 주물, 주의기는 종물.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주물, 종물 관계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친다. 횟집 건물과 횟집 수족관. 횟집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역시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이때 주, 종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세 번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집합건물법,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콕하는 전유 부분이 있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이 있고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 종, 대상권 종, 주, 종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대상권에 효력이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주, 종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다음,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토지 임차권. 즉 이런 얘기예요. 토지 임차권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건물에 보전 등기한 다음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당연히 이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겠죠. 이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건물 저당권 설정했고요. 증축했습니다. 증축 부분이 부합되면 부합물이죠. 그러면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다음,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무단식재한 경우, 즉 무단식재하게 되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부합물로 평가되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에 누가 와서 무단경작했습니다. 무단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앞에서 3종 무단 세트가 다시 반복되고 있네요. 다음, 무단 신축했습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음, 토지환권 효력입니다. 임목 등기. 그 다음,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이 수목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과실로 가보겠습니다. 과실의 의미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 다음에 토지에 임대차 하게 되면 토지가 원물, 임대차에서 차임이 나오면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채권 채무관계 있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점유는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 점유를 하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이때 갑이 혹시 제3자 병한테 임대차 하게 되면 차 이미 나오죠. 세. 그러면 건물이 원물, 차임은 과실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차임은 설정자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저당권 효력은 이 차임,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혹시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압류 후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란 뜻은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압류 후부터 미치죠. 그래서 압류 전은 설정자가 가져가고 압류 후는 저당권자가 가져간다. 과실에 가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물상대입니다. 자, 저당물이 있고요. 저당 물건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된 물건을 경매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가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그런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멸실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수용이 된 경우도 있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수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저당권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더 이상 경매,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멸실됐을 때 혹시 건물에 화재 보험금 및 청구권이 존재하거나 훼손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거나 징수가 되면 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락대금 대신에 변형된 가치물이다. 이 변형된 가치물을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압류를 치게 되면 물상대의가 인정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원래는 경매처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된 가치물로 들어가서 물상대 형식으로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상대입니다. 그런데 가치적 변형물 가지고 시험에서 장난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매매 대금입니다. 저당물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팔더라도 이 매매 대금은 변형된 가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의란 말을 쓸 수 없고요. 보증금 차인도 가치적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를 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 후 압류 들어가 봐야 그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압류,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를 걸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의가 인정됩니다. 즉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3자가 압류하면요 땡큐입니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수고스럽게 제3자가 압류하면 뭐라고요? 땡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자 193쪽을 가보세요. 193쪽 가시면 거기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193책 저당토지가 여기 뭐가 된 경우 수용된 경우와 그 다음에 매각된 경우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수용된 경우와 매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저당 토지가 병한테 수용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수용되게 되면 이 수용한 자는 원시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병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의로 수정해 주세요. 병의가 아니고 병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한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하게 되면 자, 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용된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경락대금 존재하지 않죠. 이때 변형된 가치물에 존재하는 자, 갑의 보상금 청구권을 압류하게 되면 스스로 압류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하면 땡키죠.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당 토지가 매각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된 경우는 이게 원시취득이 아니고 뭐다?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하게 되면 이 저당권,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저당권 효력에 계속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매각 토지를 경매할 수, 자, 여기 없거라고 돼 있는데 없거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오타입니다. 있고. 아니, 효력이 미치는 매각 토지를 경매할 수 있고 경락대금도 존재하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매매 대금에 물상 대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와 저당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쪽을 나눠서 찬찬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라고 자꾸 짧은 문장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문장을 읽는 힘이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 답안지 지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당 토지에 대한 일괄 경매권으로 한번 연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잘 보시면 저당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 건물에는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지만 건물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펼쳐볼게요. 갑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우리가 보통 빈 토지를 우리는 나대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나대지. 그래서 나대지 담보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채권이 존재해서 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받았다. 그런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했다. 누가? 갑이 신축했다. 이때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는 거지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설정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면 자, 경락이 나타날 겁니다. 경매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탄생합니다. 경락인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건물 소유자는 미안하지만 법정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정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건물 철거 문제가 생기죠. 법정 지상권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를 전제로 했을 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 소유일 때, 같을 때, 달라졌을 때 법정권을 인정하죠. 근데 지금은 예석하기도 이 법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토지 저당권 실행되면 건물 철거되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굉장히 끙끙거릴 거예요. 야, 이거 경매되면 건물 날아가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저당권, 토지가 저당권 실행됐다라고 말로는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경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도 굉장히 끙끙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한쪽은 저당권 실행이 안 될 때가 봐 끙끙거리고 있고요. 이쪽은 저당권 실행되면 건물 날아갈까 봐 끙끙거리죠. 이 갑과 을의 이 힘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바로 뭔가? 바로 일괄경매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했을 때 빈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을 때 경매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저당권 실행 당시 경매 당시에 동일 소유라는 것을 만족시킨다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기를 연다.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경락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단 토지하고 건물을 한 사람이 몽땅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여기 들어와서 토지에서 배당받고 나가면 되고 이 건물 소유자는 여기 들어와서 건물 대금 챙겨 나가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쪽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나타나죠. 일괄 경매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경매 당시 동일 소유일 때 일괄 경매 can. 그러면 1.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그러면 경매 당시 동일 소유라는 이것을 충족을 못 시키죠. 그러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 세 번째, 설정자로부터 영위권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 여기서 끝났으면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데 계속 뒤에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시 건물 사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했을 때 토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지금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경매하더라도 건물은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완전히 분석하는 연습을 하십니다. 당장 다음 달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 분석하고 뭐 한다? 자꾸 반복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다음,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된다. 일괄 경매하지 않고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일괄 경매 머스트가 아니고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가능성이니까 하기 싫으면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괄 경매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만 경매 쳤을 때 건물 소유자는 법정 상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대지로부터 시작했을 때는 법정 상권은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공철신 법정 상권 없는 경우